안녕하세요. 저는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50대 초반 여성입니다. 외모 지상주의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외모가 권력이자 재능이라는 이야기도 있을 만큼 살면서 외적인 부분에 많은 영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모델이나 배우들을 보면 얼굴 하나만으로도 밥벌이를 할 수 있는지를 느끼기도 합니다. 또 살면서 예쁘고 멋있어서 혹은 그렇지 않아서 느낄 수 있는 차별도 분명 존재하죠. 외모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길 가다 마주치는 피부과와 성형외과의 개수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상가마다 병원이나 성형외과가 없는 곳이 거의 없죠. 다들 내 얼굴이나 몸매를 더 예쁘고 멋지게 가꾸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손바닥 뒤집히던 내 얼굴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면 말이죠. 어린 시절 저는 꽤 예쁘장한 외모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예쁨을 받았습니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어렵게 사는 우리 집에서 저는 유일하게 빛나는 아이였습니다. 예쁜 옷이나 신발, 머리띠로 꾸며주지는 못하셨지만 타고난 얼굴이 곱생하고 예뻐 주변 어디를 가던 사람들로부터 어머, 어쩌면 이렇게 인형같이 생겼니? 딸내미가 이렇게 예뻐서 참 좋으시겠어요.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했습니다. 하루 벌어먹고 사는 어려운 삶에서 부모님이 유일하게 방긋 웃으시던 순간이었습니다. 러시아 인형처럼 어릴 때는 눈이 크고 동그랬습니다. 피부는 또 매우 하였는데 그 당시 제가 살던 곳이 시골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굴이 까만 콩처럼 까매 제가 더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자라면서는 얼굴이 조금씩 변해서 어릴 때만큼이나 인형처럼 예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예쁜 편이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는 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삶은 예쁜 얼굴만큼 꽃밭이 아니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갈 때쯤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신 후 아버지는 어렵게 저희를 키웠습니다. 첫째 오빠는 고등학교도 진학하지 않고 아버지를 따라 시장에서 첨가물을 배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아버지마저 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고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된 오빠는 동생 둘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오빠도 아버지와 배달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생 둘을 키울 수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언니는 1년 후면 성인이 되지만 저는 이제 막 17, 아직 어른이 되려면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했죠. 오빠는 돈 많이 벌어서 꼭 데리러 오겠다고 그때는 우리 가족 다 같이 살자는 이야기를 하고는 멀리 떠났습니다. 저와 언니는 타 지역에 살고 있다는 친척집에 맡겨지게 되었죠. 친척들의 형편도 넉넉한 편은 아니라 언니와 저는 헤어져야 했습니다. 한 집에서 저희 둘을 맡아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각자 떨어지게 된 저희 3남매는 다시 함께 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20살이 되자마자 어떤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고 그 다음 해에 아이도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청소일을 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는데 남편과 아이까지 있으니 제가 들어갈 자리는 없었습니다. 오빠랑은 연락이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에서 자동차 수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빠도 역시나 자기 앞가림 하기도 힘에 부쳐 보였습니다. 지내고 있던 친척집에서는 하루빨리 성인이 되어 나갔으면 하고 눈치를 주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친척집 역시 살림이 넉넉한 편이 아니었기에 이미 자기 자식들도 있는데 거기에 입 하나를 더 얻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근처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독립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자마자 저는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했다는 인사를 남기고는 떠났습니다. 무작정 제가 알고 있는 큰 도시로 가는 버스를 끊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배가 고파 칼국수집 하나를 들어갔는데 거기 앞에 달빵을 놓는다는 전단이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를 가리키며 사장님에게 여쭤보니 가게 바로 위에 있는 방을 월세로 둔다고 하더군요.
가격도 저렴하고 사장님도 친절해서 당장 그날 갈 곳도 없던 저는 그곳에서 한동안 지내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구한 방에 다리를 뻗고 누웠습니다. 사실 다리를 뻗으면 방이 꽉 찰 정도로 별로 크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지낼 곳을 얻었다니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은 내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니 마음이 놓이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지내던 친척집에서는 다른 형제들이랑 방을 같이 써서 늘 눈치를 보고는 했거든요. 완전 낯선 곳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찾아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모를 때는 물어보는 게 제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저는 집주인이기도 한 아래층의 칼국수집 사장님에게 여기서는 일자리를 어떻게 구하는지 여쭤봤습니다. 일자리? 마침 잘 됐네. 저기 건너편에 있는 김치찌개집에서 사람 구한다고 했거든. 원래 그 집에서 일하던 청년이 얼마 전 군대 가서 일손이 부족하다고 그러네. 내가 연락해둘 테니까 거기 한번 가봐. 낯선 곳에서 일자리를 어떻게 찾아야 하나 막막했는데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인상이 참 곱다며 저를 좋게 봐준 칼국수집 사장님이 미리 연락까지 해주신다고 하니 더욱 다행이다 싶었죠.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는 게 막연하고 무섭고 불안했는데 다행히 초반부터 좋은 분을 만나 일이 수월하게 풀렸습니다. 저는 바로 건너편에 있다는 김치찌개집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사장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바로 언제부터 일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이라도 당장 가능해요. 아유, 그래요? 그럼 아침밥 안 먹었지? 일단 내가 찌개 하나 내줄 테니까 먹고 바로 시작해줘. 또 우리 집 찌개를 먹어봐야지 손님들한테도 맛있다고 말을 하지. 기가 막히게 해줄 테니까 자리에 앉아있어. 사장님은 보글보글 끓는 찌개에 따뜻한 계란말이까지 자리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흰 쌀밥을 보니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이런 집밥은 오랜만이지? 왠지 그럴 것 같아서. 아휴, 우리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지금 아가씨 나이 정도 됐을 것 같네. 남편이랑 아들 사고로 세상 떠나보내고 나서 그냥 딱 죽고 싶더라고. 그래서 약까지 움켜쥐고는 입에 털어넣으려고 했는데 입에 딱 털어넣는 순간 고개를 들다가 우리 가족 사진을 본 거야. 아들이랑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 어쩌면 두 사람이 나를 살리고 싶어서 그 사고에서 피할 수 있도록 해준 건 아닐까 하는. 두 사람은 더 살고 싶어도 못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할까 싶더라. 그래서 입에 들어간 약을 다 개워내고는 정신을 다시 차렸어. 언젠가 두 사람 다시 만나도 부끄럽지 않게 살기로.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저 역시 성인이 되기 전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친척집을 전전했다고 하니 사장님은 제 손을 잡으면서 얼마나 힘들었냐고 자기도 그 마음 이해한다며 저를 따스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타지에서 이렇게 저를 이해해주고 생각해주는 분을 만나는 게 쉽지 않은데 큰 행운이다 싶었습니다. 저를 딸처럼 잘 챙겨주시는 사장님에게 고마운 마음에 더욱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처음 3개월을 지내겠다고 했던 달방은 일자리도 주변에 없고 그 동네에 대한 애착도 생기면서 지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칼국수집 사장님도 제가 오기 전 몇 달간 방이 비어 있었다며 오히려 제가 있어줘서 좋다고 했습니다. 처음 오는 곳에서 따스한 사람들을 만난 덕분에 저는 마치 어린 시절 고향에서 지냈던 것 같은 안정감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지내기 시작한 후로는 외로움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김치찌개집 사장님을 보면서 나도 열심히 돈을 모아 언젠가는 이렇게 맛있는 가게를 차리고 싶다는 꿈도 생겼습니다. 오빠는 결혼했다며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에게 얼굴도 본 적 없는 새언니가 생겼죠.
돈이 없어 결혼식을 하지 못해 부를 수 없었다며 조카가 생겨 급하게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함께 살자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며 나중에 시간이 되면 조카를 보러 놀러와도 좋다고 적혀 있었지만 왜인지 진심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빈자리가 컸지만 저에게는 든든한 사장님과 따스한 주민분들이 곁에 있어 괜찮았습니다. 몇 년 후 달방은 칼국수집 사장님이 동네를 떠나면서 같이 사라졌습니다. 몇 달만 더 연장해야겠다던 달방에서 지낸 지 어느새 3년이나 지났기에 언제든 이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지만 현실이 되니 아쉬운 마음도 컸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김치찌개집이 있는 근처 괜찮은 전세를 구했습니다. 방 앞이 바로 부엌이 있는 크지 않은 곳이었지만 그래도 달방에서 전세로 성장한 기분이 꽤 근사했습니다. 사장님은 오랫동안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몸이 금방 상하신 듯 했습니다. 관절염으로 크게 고생하셨는데 해가 넘어갈수록 움직이는 것을 더욱 힘들어 하셨습니다. 5년쯤 지나고부터는 가게도 나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거동이 불편해 제가 거의 가게를 맡게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하셔서 가게는 점점 제 역할이 커졌습니다. 며칠 후 사장님은 근처에 유명한 한의원이 있다며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아는 분이 그곳을 찾았다가 허리가 씻은 듯이 나았다며 진짜 잘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물리치료랑 도수치료도 받고 병원에 다니며 꽤 오래 치료를 받았지만 심해지는 관절염으로 고생이 많았던 사장님에게는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침을 맞고 오겠다는 사장님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사장님과 직원으로 10년을 넘게 함께했던 저희의 여정이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여기 한의원 기가 막힌다. 침 맞고 나니까 무릎이 가벼운 게 몇 번 더 다니면 다시 일도 할 수 있겠어. 아, 가는 길에 너 좋아하는 만두 사서 가게로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내 금방 갈게. 금방 오신다는 사장님은 시간이 흘러도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마지막 전화 이후 벌써 3시간이 훌쩍 넘어 가게는 문을 닫을 때가 되었는데도 연락이 없었죠. 마지막 손님까지 나간 후 정리를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눈을 뜨니 시계는 벌써 저녁 11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여전히 사장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바로 집으로 가셨나 싶어서 가봤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사장님을 불러도 답이 없었습니다. 가게와 집 말고는 갈 곳이 딱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상시를 위해 알려주신 열쇠를 찾아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집 안은 불이 꺼진 채 깜깜했습니다. 밖에서 어렴풋이 가로등의 불빛이 비쳐 들어올 뿐 사람이 있었던 흔적도 없이 공기가 싸늘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다가 방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봤지만 역시 사람이 있던 흔적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거실로 나와서 대체 어디 가셨을까 걱정하며 우두커니 서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없어 그런지 공간을 가득 메우는 전화기의 소리가 왜인지 매섭게 느껴졌습니다. 날카롭게 귀에 꽂히는 전화기를 향해 다가가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는 망설이다가 결국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제 전화를 받으시네. 아까부터 계속 연락드렸어요. 장춘옥 씨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장춘옥 씨가 가지고 있던 지갑에 집 전화번호가 있어서 계속 여기로 연락드렸어요. 대로에서 졸음운전하던 트럭 때문에 사고가 크게 났어요. 3시간 전 수술 들어가셨는데 매우 위독한 상황입니다. 얼른 병원으로 오셔야 해요.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수화기를 든 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놀라 가슴이 쿵쿵거리며 심하게 뛰다 못해 그대로 멈춘 것 같았습니다. 큰 충격에 순간적으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죠.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TV 선반을 잡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놀랄 틈도 없이 두 사람이 있는 병원으로 얼른 가봐야 했으니까요. 제발 별일이 없기를 부디 제가 병원에 도착하면 수술을 잘 마치고 나았기를 기도하면서 달리는 택시를 낚아채듯이 붙잡아 탔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길 내내 땀이 비오듯 흘렀고 눈앞이 자꾸만 아른거렸습니다. 택시 기사님에게 계속 병원 이름을 이야기하며 빨리 가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꽤 멀리 있는 큰 병원이라 택시를 타고도 30분이나 달려서야 겨우 도착했습니다. 지갑에 있던 돈을 아무렇게나 다 기사님의 손에 쥐어드리고는 거의 튀어나오다시피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응급실 안으로 달려 들어가자 사고 때문인지 환자 보호자로 사람이 북적거렸습니다. 수술실 앞에 도착하니 낙담한 표정의 의사가 밖으로 나와서는 죄송하다라는 말을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불쌍하면 이러지나 말지. 하늘도 슬픈지 장례식을 치르는 3일 내내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가뜩이나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은 장례식장은 밖에 우중충한 날씨 때문에 더 어둑어둑해 보였습니다. 사장님의 영정사진이 올려진 모습은 울다가 다시 봐도 정신을 잃었다가 살펴봐도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몹시 나쁜 꿈을 꾸고 있는 거라고 제 뺨을 때려 끼워보려고 했지만 10년을 함께한 저에게는 어머니 같은 사장님이 떠난 지금 이 지옥 같은 곳이 여전히 현실이었습니다. 어떤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는 또 어떤 정신으로 지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다 잃은 사람처럼 가게 문까지 닫고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을 만큼 울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을 가게에 대해 미처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대체 나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슬픔에 빠져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족이 없던 사장님이 생전에 작성해둔 유언장에 따라 제가 가게를 물려받게 되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연락에 저는 깜짝 놀랐고 변호사는 관련 서류에 서명해야 한다며 가게로 찾아오겠다고 했습니다. 한 달 넘게 닫혀있느라 약간의 먼지가 쌓인 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게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그만 다시 주저앉아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처음 일을 할 때부터 사고가 난 날까지 그동안 사장님과 함께했던 수많은 추억이 스며들어 있었거든요. 카운터의 장식품 하나에도 끝이 다른 테이블의 모서리에도 추억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억을 그렇게 먼지구덩이 속에 넣어둔 것이 문득 죄송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악 물고 버티며 일군 가게를 제가 감히 먼지구덩이로 만들었다는 것에 죄송한 마음이었죠.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과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려 살아낼 힘을 냈다는 사장님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정신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다시 행주를 들고 예전처럼 테이블과 의자를 닦고 빗자루를 들고 쌓인 먼지를 쓸어냈습니다. 상한 재료를 버리고 냉장고는 물론 냉동고까지 말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변호사가 찾아왔고 저는 서류에 서명하고 증여세에 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 가게가 생길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어쩌면 자신이 떠난 후 슬퍼하고 있을 저에게 살아갈 힘을 주기 위해 가게를 남긴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 다시 힘껏 머리를 묶고 달릴 준비를 했습니다. 혼자 가게를 운영한 지도 어느덧 3년 차. 20살에 찾은 가게에서 저는 어느새 30대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결혼도 하지 않고 김치찌개만 끓이며 혼자 지내던 저에게 어느 날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이 가게가 아직 있었네요? 네? 죄송해요. 제가 혼잣말을 좀 크게 했네요. 여기 제가 오래전부터 알던 가게거든요.
마지막으로 다녀간 지도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직도 그대로라 신기해서요. 사실 없어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이 맛도 그때랑 똑같네요. 그러셨군요. 예전에 여기 사셨어요? 네, 어릴 때부터 이 동네 살았어요. 여기 가게에서는 군대 가기 전에 아르바이트도 했었고요. 사장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군대 가기 전까지 일했거든요. 전역하고 꼭 찾아오겠다고 했는데 여기 꼬마 공주님이 생기는 바람에 못 왔죠. 어, 그분이셨구나. 제가 여기 왔을 때 앞전에 일하던 분이 군대 가셔서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들어왔거든요. 그 후로 10년 넘게 일했는데, 우와, 그분이셨구나. 반갑네요. 알고 보니 제가 일을 시작하기 바로 전 그만뒀던 분이었습니다. 그 후로 제가 10년 넘게 일하다 몇 해 전 사장님이 돌아가시고 가게를 이어받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며 이런저런 얘기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전역 후 결혼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만난 사이인데 전역하면 꼭 꽃신 시켜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취직도 하기 전에 아이가 생겨서 이 꽃신은커녕 고생만 시켰지만 그래도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연애만 5년 넘게 하고 결혼 생활을 7년 했는데 남들 다 한다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못 해줬어요. 그게 그렇게 가슴에 박히더라고요. 저 만나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요즘은 다들 결혼식에 간다는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못 해주다니 그게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이번에 모은 돈으로 예쁜 반지 하나 맞췄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전해주고 오는 길에 혹시 예전에 일했던 김치찌개집이 아직 있나 싶어서 이렇게 오게 됐네요. 저희는 김치찌개집에 얽힌 추억과 사장님에 대한 이야기로 밥을 다 먹은 후에도 한참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아내를 극진하게 생각하는 그의 모습이 참 좋아 보였어요.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딸아이의 밥을 챙겨주는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참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겠구나 싶은 사람이었죠. 아내가 떠난 지 3년이 넘었지만 살아생전 못해준 것을 미안해하며 반지를 맞췄다는 그는 자신을 바보 같다고 이야기했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늦게라도 생전에 해주지 못한 것을 떠올리며 돈을 모아 반지를 보러 다녔을 그의 모습을 떠올리니 오히려 정말 멋진 사람 같았죠. 혼자 아이를 키우며 쓸쓸해져 타지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아내의 납골당과도 가까운 고향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제 이 근처에 사니 자주 볼 수 있겠다며 앞으로 서로 안부를 묻고 지내자고 이야기를 마치고 그날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후에도 그는 10살짜리 딸을 데리고 자주 가게를 찾았습니다. 남자 혼자 딸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지극한지 아이는 늘 예쁜 머리에 단정하고 말끔한 차림새였습니다. 아빠의 사랑이 듬뿍 느껴지는 모습이었죠. 정숙 씨는 근데 참 미인이세요. 네? 식당 일 하시는 분들 설거지도 많이 하고 피로하니 피부가 금방 상하신다고 하는데 엄청 하얗고 고우시네요. 제 딸도 정숙 씨처럼 눈도 크고 피부도 뽀얗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예쁘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것도 아닌데 왠지 부끄러워졌습니다. 그의 말에 귀가 새빨개진 채로 저는 나 부끄러워 설거지해야 한다며 후다닥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는 게 거울을 보지 않아도 느껴져서 저는 손바닥으로 부채질하며 열을 식혔습니다. 그 말이 시작점이 된 걸까? 저는 이상하게 그 이후에도 그를 보면 자꾸 가슴이 콩닥거리고 얼굴이 붉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나이 30이 넘어서야 첫사랑이라도 온 건지 나 부끄럽고 염치 없이 얼굴이 자꾸만 새빨간 사과처럼 익었습니다. 저는 그도 좋았지만 그 사람의 딸이 참 좋았습니다. 성격이 내성적인지 말은 별로 없지만
종종 학교에서 그린 그림이나 만든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시험 성적을 잘 받은 날에는 괜히 들고 와 밥을 먹으며 저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지랖 넓게도 제 자식도 아닌데 동그라미가 가득한 시험지를 보면서 뿌듯해지고는 했습니다. 딸아이는 은근히 저를 잘 따랐습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떠난 후 받기 힘들었던 모성애 같은 것을 저에게서 느낀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따뜻하고 맛있는 밥을 지어주는 사람이라 그렇게 느낀 것 같기도 합니다. 며칠 후 그 사람은 아이가 소풍을 간다며 혹시 밥과 계란말이, 제육볶음을 도시락통에 담아줄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물론 금액을 지불하고 받겠다고 했습니다. 도시락이요? 네, 애가 내일 소풍을 간다고 하는데 제가 내일 오전 일찍 출근이라 도시락 만들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요. 평소에는 잘 못하기는 하지만 제가 싸주거든요. 아, 혹시 제가 만들어줘도 될까요? 네? 도시락을요? 저도 도시락은 만들어 본 적 없지만 그래도 제가 음식 솜씨는 좋으니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어차피 아침에는 손님도 많지 않으니 제가 만들어 둘게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여기까지 올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요. 오늘 싸주시면 내일 전자레인지 데워서 보내주려고 했는데 전자레인지 돌리면 맛없어요. 그러면 제가 내일 아침에 만들어서 등교 시간 맞춰서 학교 앞에서 기다릴게요. 이제 그러면 제가 너무 민폐인데 민폐는요. 저희 가게랑 인연이 깊은 분인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그래도 죄송하니까 제가 다음에 커피라도 사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도시락을 만드는 것은 처음이라 떨리고 긴장됐습니다. 그래도 맛있게 먹을 모습을 상상하며 정성을 다해 김으로 눈 모양도 만들고 치즈를 올려 토끼의 귀도 꾸몄습니다. 매일 김치찌개나 제육볶음, 꽁치구이처럼 어른들 먹을 식사만 만들 줄 알았지. 이렇게 귀엽고 아기자기한 음식을 만드는 것은 처음이라 의욕에 비해 손은 서투르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몇 개 실패하고 나니 나름 토끼랑 곰돌이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레 준비한 도시락을 들고 서둘러 아이의 학교 앞으로 갔습니다. 소풍으로 잔뜩 들뜬 아이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노랫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아빠의 손을 잡고 개나리처럼 노란 티셔츠에 하얀 바지를 입은 아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줌마가 도시락은 처음이라 잘 못 만들었을지도 몰라. 그래도 정성을 봐서 꼭꼭 씹어서 먹어줘. 내 딸도 아닌데 도시락을 들고 소풍을 가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버스가 운동장에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빠져나가는 동안에도 뒷모습을 보며 저는 한참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게로 다시 돌아와 아이가 도시락을 잘 먹었을까 궁금해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쯤이 되어 갑자기 가게로 익숙한 꼬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빠 오늘 안 오셨는데 집에 안 계시니? 아이는 저를 보더니 달려왔습니다. 그러더니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제 무릎을 껴안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소리도 없이 숨죽인 채 제 다리를 감싸 안았던 아이는 울고 있는지 입고 있던 치마의 무릎 근처가 조금씩 젖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고마워요. 토끼랑 강아지 엄청 귀여웠어요. 친구들이 제 도시락이 제일 예쁘다고 했어요. 저는 그제야 아이가 손에 들고 있던 도시락통을 봤습니다. 아이가 말할 때마다 도시락통 안에 들어있던 숟가락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텅 빈 것을 보니 맛있게 다 먹었구나 싶었죠. 엄마가 돌아가신 후 그동안 아빠가 싼 도시락이나 가게에서 산 음식을 먹고 갔을 아이를 생각하니 가슴 한쪽이 저릿해졌습니다.
그동안 엄마의 빈자리를 느꼈을 아이 곁에서 부족하겠지만 빈 곳을 채워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소풍, 운동회 등 도시락이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줬습니다. 아이는 늘 그릇을 깨끗하게 싹 비워서 가져오고는 했죠. 그러면서 저와 아이 아빠의 관계도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저희는 한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보다 딸에게 더 큰 애정을 쏟았습니다. 남편은 식은 밥을 내줘도 딸에게는 늘 방금 지은 고슬고슬한 쌀밥을 차려주었습니다. 딸의 옷은 늘 손빨래로 조심스럽게 세탁하고 가게 일이 아무리 바빠도 학교에서 부모님이 참석해야 한다고 하면 남편보다 제가 먼저 달려가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에게 늘 고맙다며 남편 역시 제게 참 잘했습니다. 자신이 쉬는 날이면 식당에 와서 손을 보태고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가면 늦은 시간 집에 와도 발을 주물러 주고는 했습니다. 항상 저를 예쁘다고 이야기해주고 제가 힘들까봐 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저희는 재혼 가정이기는 했지만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늘 고난과 함께 오는 듯합니다. 곁에 좋은 사람이 생기면 늘 사은품처럼 나쁜 일이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행복했던 어느 날, 그 사고가 터진 것처럼 말입니다. 딸은 중학교에 입학하며 사이가 조금 어색해졌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의례 그렇듯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을 좋아하고 때로 혼자 방문을 닫고 있기도 했습니다. 초등학생 때와 다르게 멀어진 듯한 딸과의 사이가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성장 과정이려니 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공부하느라 애쓰는 딸이 안쓰러워 저는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에 사고를 샀습니다. 가게에서 큰 냄비에 넣고 사고를 우리다가 저는 그만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잠이 든 걸까? 갑자기 어딘가에서 뜨거운 열기가 느껴져 일어났는데 부엌 내부에 불길이 타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너무 놀라 의자를 쓰러뜨리며 일어났는데 바로 나가려니 부엌의 입구가 불길로 쌓여 나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부엌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다른 문도 없어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불길은 점점 더 거세지고 연기까지 안쪽을 채우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러다가는 여기서 죽겠다 싶어 눈 딱 감고 밖으로 나가자 결심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자꾸 들어오는 연기에 어느새 속까지 뜨거워지는 듯 했습니다. 급하게 행주에 찬물을 적셔 입을 막고는 입구에서 망설이다가 뛰어나갔습니다. 부엌을 나왔더니 가게 입구까지 불길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막은 채 겨우겨우 밖으로 나갔고 입구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게 되었는데 주변의 신고로 구급차가 오고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눈을 뜨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쓰라리고 따끔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연기를 많이 마셔서 그런지 몸 안쪽까지 뜨거운 열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듯 쓰렸습니다.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보니 멀리서 남편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가게 안쪽에 콘센트가 너무 오래되어서 누전으로 불이 났는데 건물이 목재인데다 테이블이랑 의자 같은 것도 불에 잘 타는 소재들이 많아서 금방 번졌다고 하네. 당신 연기와 열기를 많이 마셨는지 폐까지 화상을 입었다는데 그것보다 당신 얼굴이랑 팔이... 그때서야 저는 제 팔을 살펴봤습니다. 보니 거즈와 헝겊으로 덮여 있었지만 그 밖으로까지 피부가 붉어진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굴에도 붕대가 감긴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부축을 받아 화장실에서 거울을 봤는데 얼굴 한쪽에 거즈가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즈 밖으로 붉은 피부와 물집이 올라온 것이 보였습니다. 순간 눈물이 쏟아질 뻔했는데 한 방울 흐르자마자 피부가 쓰라렸습니다. 너무 아파서 울 수도 없었습니다. 억지로 고개를 젖혀 눈물을 겨우 삼키고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얼굴을 차마 보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얼마 후 퇴원하게 되었고 가게는 다행히 내부 피해 외에는 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자리를 지킨 가게가 까맣게 타버린 것을 보니 가슴이 턱하고 막혀왔습니다. 가게를 잘 지켜낼 것을 믿고 저에게 맡겨주신 돌아가신 사장님에게도 면목이 없었습니다. 화상의 정도가 심해 당장은 움직이기도 어려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하지만 집은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화상을 입은 제 얼굴이 너무 흉측했던 걸까, 딸아이도 남편도 제 눈을 피했습니다. 밖에 다녀와도 제대로 된 인사도 하지 않았고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살갑게 말을 걸어도 남편은 제 눈을 피하고는 혼자 베란다로 나가버리거나 아예 밖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한 달 넘게 소독과 거즈를 바꾸며 치료했습니다. 드디어 붕대를 풀었지만 달라지는 점은 없었습니다. 얼굴은 눈 주변으로 화상이 심해서 저조차 거울로 제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거울 속에 있는 제 모습이 마치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붕대를 벗은 후로 남편은 더욱 저를 피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선만 피하던 남편은 어느새 일이 많다며 회사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가끔 마주칠 때면 차가운 시선에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지만 저를 보고는 고개를 돌려 혐오스러운 표정을 짓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의 사이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해보려고 식사도 신경 쓰고 더 살갑게 말을 걸어봤지만 저희 사이는 자꾸만 멀어져 갔습니다. 사고 이후 10개월이 지났고 상처는 아물었지만 여전히 흉측한 흉터가 얼굴과 몸에 남아있었습니다. 남편과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얼굴도 마주치기 힘들었죠. 혹시 수술받으면 나아질지 피부과와 성형외과에 들러 상담을 받았지만 씁쓸한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귀가하니 예상치 못한 편지 한 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얼굴 보면서 더 이상 못 살 것 같다. 이렇게 서로 눈도 못 마주치고 사느니 그냥 이혼하는 게 당신에게도 낫겠지. 내 딸은 내가 데려가. 이미 너무나 차가워진 눈빛으로 마음이 식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떠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당장은 익숙하지 않고 보기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지 않을까 하는 것은 저 혼자만의 이기적인 바람이었죠. 저는 재혼을 한 아줌마일 뿐이고 딸은 남편의 자식이니까 데려가는 것도 당연합니다. 머리로는 다 안다고 이해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가슴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스트레스 때문인지 귓가에는 삐 하는 이명까지 들렸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했지만 역시나 받지 않았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딸아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교복이랑 옷, 교과서를 챙겨간 자리는 텅 빈 공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두고 간 다 쓴 공책을 만지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벽에 걸린 함께 찍은 사진 속 하얀 피부에 예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액자에 비친 흉측하게 일그러진 제 얼굴을 보니 다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앞으로 이 얼굴로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곁에 남은 가족도 없고 흉측하게 변해버린 얼굴로 제가 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앞이 막막했습니다. 며칠간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수면제를 모았습니다. 그렇게 주먹에 한가득 쥐고도 넘칠 정도의 수면제를 모은 날, 드디어 제 참혹한 인생의 종지부를 찍기로 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마지막이라는 암시를 하지 않으려 애를 썼습니다. 그냥 엄마와 아빠가 이혼해서 남기는 마지막 편지처럼 느껴지도록 말이죠. 하고 싶은 말을 최대한 숨기고
해야 할 이야기를 꾹꾹 담아 적었습니다. 사진에서 웃고 있는 저희 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눈물이 차올라 핸드폰 화면이 자꾸만 흐려졌습니다. 눈물을 다시 털어내고 또 문자를 쓰면서 울음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내가 너를 감히 내 딸이라고 불러도 될까? 네가 싫을지도 모르겠지만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하듯 나는 한 번도 너를 남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동안 내가 너에게 좋은 엄마였는지 늘 궁금했지만 어떤 대답이 돌아올지 몰라 용기가 없어 한 번도 물어보지 못했구나.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말로는 다 표현이 되지 않아. 다만 네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나 너를 응원하고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엄마가 있다는 걸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구나. 앞으로 우리가 가족으로 함께하지는 못하겠지만 너의 엄마라서 너무 행복했어. 네가 내 딸이라서 늘 너무 자랑스러웠단다.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늘 건강부터 먼저 챙기렴. 어디에 있든지 늘 너를 응원하는 엄마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라며 사랑한다. 문자를 남기고 저는 흩어져 있던 약을 모아 손에 움켜쥐었습니다. 물도 한 잔 가득 떠서 옆에 준비하고 이제 막 입에 털어넣으려는 찰나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엄마, 내가 지금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알았지? 아니야, 엄마 괜찮아. 오지 마. 엄마, 내가 갈 거니까 꼭 기다려야 해. 알았지? 꼭 기다려야 해. 전화기 너머 눈물이 가득한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애써 울음을 참으며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바보같이 딸이 온다는 이야기에 갑자기 약을 들고 있던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울면서 기다려달라는 딸의 이야기에 저는 다시 약을 통 안에 넣고는 서랍 깊은 곳에 숨겼습니다. 30분쯤 지나자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며 딸이 들어왔습니다. 딸은 눈물을 가득 흘린 얼굴로 달려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안아보는 딸의 품에서 저도 모르게 오열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 역시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내 펑펑 울었습니다. 저희는 마치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껴안은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미안해. 아니야, 네가 뭐가 미안해. 내가 아빠를 말렸어야 했는데 미안해. 얘도 참, 너희 아빠는 다 너를 생각해서 그런 걸 거야. 그러니까 이해해. 아니야, 아빠가 엄마한테 나쁘게 하는 거 보면서도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잖아. 엄마 편도 들어주지 않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아니야, 엄마 다 이해해. 엄마 얼굴 흉측하잖아. 엄마도 거울로 내 얼굴 못 보는데 너랑 네 아빠는 오죽하겠니. 길에 다니면 사람들도 다 수군거리며 피하는데 어떻게 너랑 아빠가 이 얼굴을 보고 살 수 있겠어. 아니야, 엄마. 아니야. 난 엄마 얼굴 괜찮아. 그동안 내가 엄마를 못 봤던 건 얼굴 때문이 아니야. 사실 그때 사고 때 나 위해서 사골 끓이느라 가게에서 늦게까지 있었다는 거 아빠한테 들었어. 그래서 그게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못 봤던 거야. 나 때문에 엄마가 다친 것 같아서. 아니야. 너 때문이 아니야. 미안해. 엄마가 너 그런 오해하게 해서, 너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해. 아니야, 엄마
내가 미안해. 이제부터는 내가 엄마 챙겨줄게. 내가 엄마 지켜줄게. 저희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더 울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뜻대로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딸아이가 저와 살겠다는 이야기에 남편은 잔뜩 화가 난 채 전화로 큰 소리를 내더군요. 그래도 저와 딸의 의견이 달라지지 않자 집으로 찾아와서는 욕설하면서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매일같이 찾아와 저희를 못살게 굴어 저랑 딸은 짐을 챙겨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한 집을 또 어떻게 찾았는지 거기까지 찾아왔더라고요. 또다시 집 앞에 찾아와 저를 겁박하는 아빠의 목소리를 듣더니 딸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뛰쳐나와 제 앞을 가로막으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난 엄마랑 살 거야. 엄마가 그동안 나에게 어떻게 해줬는지 잊었어? 아빠는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너 저 여자랑 어떻게 산다고 그래? 저 얼굴 보고 밥이나 먹을 수 있어? 저 얼굴로 일은 어떻게 하고 엄마가 어떻게 벌어서 너를 먹여 살릴 건데? 뭐? 아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아빠는 그럼 내가 화상 입으면 나도 버리고 가겠네? 이게 그거랑 같아? 다를 건 뭔데? 엄마한테 사과할 때까지 다시는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 그러더니 딸은 제 손을 잡고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의 단호하고 냉철한 말에 남편은 나름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 후로 집으로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종종 연락하는 듯 했지만 아이는 엄마에게 사과하기 전까지 절대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저에게 사과할 마음은 없는 듯 했습니다. 딸이 저와 함께 살기로 한 후 저는 숨겨두었던 약을 모두 가져다 버렸습니다. 내가 잠시라도 그런 생각을 했다니 혹시나 딸이 알게 될까 오히려 부끄러워졌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얼굴을 보지 않고도 할 수 있을 만한 일을 찾아다녔습니다. 오랫동안 식당 일을 해서 찾아갔는데 뒤에 있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다가 우연히 지나가던 손님이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잘리기도 했습니다. 공장을 찾으려 했지만 면접을 보는 분도 같이 일하는 사람도 불편해하는 모습에 그만두기도 했죠.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을 멈추지 않던 중 저처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모아 비누와 화장품을 만들고 포장하는 회사를 찾았습니다. 다들 각자의 장애를 가지고 일을 하는 곳이라 제 얼굴에 대해 불쾌한 표현을 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딸아이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딸 역시 저를 위해서 꼭 성공하겠다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 딸을 볼 때면 공장에서 하루 종일 구부정한 자세로 포장하느라 힘들어도 다음날 또 기운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아주 당당하게 한국에서 제일로 꼽히는 학교인 서울대 합격증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덕분에 여기 갈 수 있었던 거야. 우리 엄마가 나 잘 키워줘서. 엄마 감사해요. 정말 고마워요. 대학 들어가면 다른 친구들은 놀러 다니기 바쁘다고 하는데 제 딸은 아니었습니다. 일하느라 고생하는 엄마 조금이라도 돕겠다며 공부를 열심히 해 장학금도 받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용돈도 벌었습니다. 무슨 복으로 내 삶에 저런 딸이 생겼을까? 어쩌면 이렇게 흉측한 화상을 입은 것도 너무 복을 많이 받아 형평성을 맞추려고 한 것은 아닐지 생각도 들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딸은 유명한 제약회사의 연구원이 되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자마자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사주면서 저랑 해외여행에 가고 싶다고 적금 통장부터 만들 정도로 여전히 기특한 아이입니다. 이제 너도 어른이니까 그때 아빠 마음이 이해되지 않니? 표현이 서툴렀지만 아빠는 너를 챙기고 싶은 마음에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더 많이 배우고 이해심 많은 네가 아빠 한번 봐줘. 제 이야기에 딸은 오랫동안 묵었던 아빠와의 앙금을 조금은 풀었습니다. 여전히 얼굴은 보지 않고 있지만 아빠와 이야기를 나누고 어설픈 사과도 받았다고 하더군요.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는 가끔 오는 연락 정도는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업하고 나서도 딸과 저는 함께 살며 좋은 모녀 사이로 지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 딸 앞에서 당당할 수 있게 얼굴처럼 마음이 미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강하고 내면이 아름다운 엄마가 되어 늘 곁을 지켜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